꼭 2년 전입니다. 9월 12일이었는데요. 이곳 아트홀에서 경기 언론인 클럽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가 지방 소멸이었는데요. 본래는 그 박현수 이사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경기도도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안전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성시가 인구 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특례시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화성시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 비전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께서는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 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서 인구 소멸 시대 화성특례시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도시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화성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화성을 더 소개시켜 드릴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화성시만의 전략 이런 거 좀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른 시가 이거를 우리보다 먼저 하거나 따라서 하거나 뭐 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강연 아닌 강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화성특례시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도시의 길, 상당히 거창합니다. 제목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붉은색이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만 해도 없었어요. 우리가 25년 전만 해도 소멸 위험 시군구가 없었는데 2010년도에는 6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벌써 3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226개 중에서 113개, 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3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이 통계가 현재는 23개 자치단체만이 소멸 저위험 지역인데 아마 이것도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구가 소멸되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구가 매년 3, 4만 명씩 늘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는 1995년도에는 아마 15만에서 20만 그 사이의 인구였었습니다. 그때 현대차 연구소가 들어왔고 기아 자동차가 화성에 입주를 해서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삼성전자가 화성으로 확장해서 이전을 했고 2001년도에 우리 화성시가 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1만 명으로 2001년도에 시로 승격되었고 2006년도에 동탄 1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고 드디어 2010년도에 인구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동탄 2 지역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드디어 2023년도 12월 1일 날 100만 번째 시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5만 2,254명의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 1월 1일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가 되었고 8월 22일 날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전 시민들이 바라던 4개 일반구가 승인되었습니다. 구청 설립 조건이 50만 이상 도시는 구청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50만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15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쭉 안 되다가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경제, 기업, 건전, 재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성장하는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GRDP 95조 1,500억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수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41조, 성남 56조, 동두천 1조 5천억. 인데 우리 화성이 95조 1,500억이에요. 부산 300만 명이 현재 거주하는 부산 104조예요. 우리보다 9조 정도 많더라고요. 부산이.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전라남도 전체가 88조였어요. 우리가 작년에 91조였을 때 88조 전라남도 전체가. 그런 상황에서 95조 1,500억은 뭐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고 광역까지 했을 때 광역이 17개 있잖아요. 까지 했을 때 저희가 8위 정도 서울, 경기, 경남, 뭐 부산, 인천 어디 빼고 우리가 8위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95조가. 그리고 수출은 248억 달러인데요. 이천시가 우리를 추월했어요. 작년도에 284억 달러로 이천이 하이넥스 반도체의 호황에 입어서 추월을 했고 고용률은 68.6%가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상당한 거죠. 우리 화성시가. 이런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맨 밑에서 보는 제조업체 수가 26,68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체가. 여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해서 26,689개인데요. 2등인 도시가 13,000개예요. 여기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26,689개라는 기업체들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GRDP도 높고 고용률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업체 수가 12만 1,000개 있잖아요.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수도 가장 많아요. 우리 저 화성시가 12만 1,000개. 그래서 60만 7천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재정은 이번에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은 4조예요. 우리 화성시가 4조고 재정 자립도도 작년까지만 해도 62%였었어요. 올해 52%도 좀 줄어들었는데 세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장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예산을 한 3천억 정도를 확장 재정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좀 떨어졌어요. 52%로. 그렇지만 이것도 성남이 53%로 가장 높고 우리가 전국에서 2등이에요. 거의 52%라고 하는 재정 자립도도. 지방세가 2조 4천억 정도가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균 연령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도 39.7세인데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38.5세였었거든요. 그 사이에 1.2세가 늘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렇지만 가장 젊은 도시예요. 우리 화성시가. 아동 인구도 태어나는 아이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입하는 아이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또 화성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화성이에요. 출생아 수 7,200명. 그 전년도에 6,714명이 태어났고 작년도에 7,200명이 태어났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예요. 2등이 수원시예요. 수원시가 6,500명. 그리고 많이 태어났습니다. 수원. 저희보다 한 700명 적게 태어났고 3등인 도시가 고양, 성남 5,200명. 저희보다 2,000명이나 적게 태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0.96까지 떨어졌던 학계 출생률을 작년에 1.01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 장기적으로 1.5까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6개월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는 8,000명 정도가 태어날 것 같아요. 7,200명에서 한 800명 늘어난 8,000명 정도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또 자랑할 수가 없다네요. 제가 다 외워야 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정말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각 출생을 시킬 수 있는 단계별로 이 구체적으로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 4개 과정에 75개 사업 4,270억 4,269억이에요. 그 4개 이 분야에 75개 사업에 4,269억의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장려 처음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혼 장려 하는데 8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들 시군에서 하겠지만은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들 전세 자금 융자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화성시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제 30만 원 최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기가 30만 원을 월 저축을 하면은 우리가 30% 9만 원 최고 9만 원 30만 원 저축하면 우리가 9만 원을 매칭으로 적금을 들어서 2년 뒤에 2천여만 원의 이 적금을 타서 결혼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연지곤지 통장 제도를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전 시민, 전 국민 상대로 공모를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명을 선정하는데 1,700명 정도가 막 신청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면 임신을 시켜야 돼요.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 장려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방으로. 그래서 신청자의 26%가 작년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뭐 17개까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화성시가 제가 시장되고 나서 첫 번째 남은 무조건 100만 원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200만 원, 네 번째 300만 원 해서 작년에만 101억 원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어요. 육아, 그 다음에 저 아기 낳으면 육아가 잘 돼야 돼요. 육아.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 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4개 중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15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704개도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157개로 가장 많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아직 부족하지만은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출생률을 높이는데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인구가 증가한 요인은 출생 단순히 7,200명이 1년에 태어나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화성시 인구가 늘어날까에 대한 근본 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성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늘어난 데는 풍부한 일자리예요. 좋은 일자리,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689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 기아, 현대 등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정말 석박사,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박사가 가장 많은 동이에요. 세계에서. 세계.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박사급 연구원들이 가장 많은 동이 세계에서 반월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그런 직장부터 저 현장에서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저 이 직장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한 것이 화성시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화성에 오면은 맘만 먹으면 직장을 찾을 수 있다. 자기한테 맞는 직장. 그런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률도 높고 또 여기서 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벤처기업 수 있잖아요. 저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 수가 성남이 가장 많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판교가 있어 갖고 우리 화성시가 올해 성남을 뛰어넘었습니다. 40개. 1692개가 화성이고 성남이 1652개예요. 1등은 서울 강남입니다. 2,500개 정도 되든가? 거기가 벤처기업 수가. 우리 화성에서 현재 상당히 많은 저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일자리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정말로 사통팔달 육해공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바로 옆에는 아니지만 1시간 내에 공항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만 해도 7개 고속도로가 지금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이나 인천항까지 쉽게 갈 수 있고 여기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까지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어요. 동탄에서. 그래서 화성의 동서남부 어디서든지 공항은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취약한 것이 철도인데 철도도 곧 해결됩니다. 현재 1호선이나 SRT, GTX-A, 이 서해선 등이 개통이 돼서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이 6개 노선이에요. 현재 철도만 해도. 그리고 지금 4차 철도망에 잡혀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8개 노선. 이것이 2040년도에 모든 것이 40년까지 안 가요. 그 전에 개통이 된다면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거미줄 같은 철도망이 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에요. 일단은 직장, 교통, 주거.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1, 2 신도시에 4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지금 추가 남은 4, 5단계 지역 하면은 50만 명 정도는 동탄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남이나 남양, 여기 봉담, 그 송산, 비봉 등 각 권역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사는 분만이 여기 택지 개발 내에서 사는 분이 70만 명이에요. 화성에서 이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사는 분이 100만 명 중에서 70만 명 살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한 10만 명 해서 80만 명 정도가 80에서 85만 정도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 서쪽 가면은 거주 환경이 취약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는 그래도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분은 동탄에 있는 좀 좋은 지역, 좀 어려운 분들은 서부 지역, 뭐 본인의 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어디든지 주거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화성시의 넓은 면적도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보다 우리가 1.4배가 넓어요, 화성시가. 그러면서 정말로 농경지 있잖아요, 경지 면적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화성이에요.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저 여주나 이천이나 뭐 양평이나 이런 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성의 농경지가 가장 넓습니다. 가축도 가장 많아요. 소, 돼지 등 가축 사육두수도 가장 많은 도시가 화성. 그러면서 산지 면적이 25%밖에 안 돼요. 그 밑에 보면 양평 같은 경우는 72%가 산지 면적이라 가용 토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화성이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바다도 가장 넓어요. 경기도에서 바다 면적까지. 이러한 것들이 요인이 작용해서 우리 화성시 인구가 늘어난 건데 결국은 요거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화성시가 왜 인구가 매년 3, 4만 명이 늘어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우리도 나서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자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화성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모이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가 개발되고 그리고 다시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이고 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20만에서 105만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00만까지 늘어나는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날 텐데 그러한 구조가 이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도 늘고 파이를 키워서 모든 200만 명, 160만에서 200만 명이 이제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하는 것이 우리 당면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도시들 있잖아요. 기존에 100만 된 대도시들은 됐다가 다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고양시 사례를 한번 연구했거든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 분석한 자료인데 전에는 2010년도에는 전출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택이었어요. 주택, 가족, 직장. 2010년만 해도 그래서 주택만 마련하면은 직장이 어디든지 출퇴근하거나 가서 월세방을 얻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이 1순위였는데 최근에는 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다음에 가족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이에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가장 20대에서 50대 이상 미만의 연령층에서 주된 전입이나 전출 요인 1위가 직업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냥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그 도시가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줄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일반 서비스업의 3개에서 5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 수도 늘어났어요. 사업체 수도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10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160만 명, 200만 명이 화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적 기반 우리 화성시가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뭐 사실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부터 문화적 기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는 기존에 있는 이런 제조업과 이 기반 플러스 AI 첨단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숫자거든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숫자 1746개 업체가 화성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3444개, 모빌리티 988개. 요 각 파트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화성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는 진짜 미래 전략 산업이잖아요.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그 가장 중요한 산업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시입니다. 여기에다가 AI 첨단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만이 160만, 2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AI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화두는 AI라는 거. 뭐 세계적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량의 20%는 AI 관련된 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 우리 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반도체는 2040년까지 현재부터 한 50%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모빌리티 분야는 전기차, 수소차, 또 드론 택시 등 해갖고 366% 정도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는 한 100% 정도. 그렇지만 AI 분야에서는 1400%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 같아요. 현재 56개 기업이 화성에서 있습니다. AI 관련된. 이것이 840개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건 막연히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적인 산업 있잖아요. 소부장 산업이 상당히 튼튼하게 발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모빌리티도 들어오고 반도체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까지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선점은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모든 도시가 AI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AI 선도 도시가 되자, 화성이. 그래서 추진했던 거가 하나가 지난 6월 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마스 2025 AI 박람회예요. 그때 와 보셨던 분 계시네요, 혹시? 한번 손 한번 오셨던 분. 아, 그럼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대단했어요. 예? 들으셨죠? 들으셨죠? 우리 6대지 우리 회장님들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1년 안 된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추진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현재 우리 화성시가 AI와 관련된 행정 현황 하고 있는 행정 접목한 거 플러스 47개, 57개 기업이 자기네 제품 플러스 미래 어떻게 저 AI 산업이 발달될 것인가에 대한 전시를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로봇도 갖다 놓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모셔갖고 AI 산업이 어떻게 발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효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AI 첨단 기업 투자 유치도 우리가 병행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화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내년도에도 AI 박람회를 추진해서 한 10회 이상 추진하다 보면은 그 CES 미국의 CES 박람회 있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박람회 AI 박람회를 우리 화성에서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AI가 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시민 대상, 전 공직자, 또 전 기업인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벌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많은 시민들, 기업인들, 공직자들이 모두 AI 활용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 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부적 그 광활한 토지에 AI 전용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왜 기반이 되니까 AI는 기업만 달랑 와서 되는 건 아니고 이 보충 보완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AI 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래 전부터 AI가 뭐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벌써 꽤 됐어요. 전 시장 때부터 카이스트와 함께 우리 화성시가 AI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1년에 몇백 명인데 제가 숫자를 못 외웠는데요.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 4차 캠퍼스도 유치했고 또 얼마 전에 6월 달에 한국연구재단과 협업을 해서 한국연구재단이 1년에 9조 7천억 정도의 연구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특허를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AI 이런 이제 양성 등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우리 화성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만 가지고는 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한편에서는 또 문화적 기반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 기반 확충하는 것도 우리 화성시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자리 플러스 문화는 도시의 매력이고 생활 품격과 정주 여건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할 때는 젊은 인재들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가 머무는 도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 문화 인프라죠. 그동안에 현재까지 우리 화성시에 6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연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당장 우리가 10월 달에 화성 예술의 전당 이 왼쪽 왼쪽에 있는 건데요. 실내가 1,500석 규모예요. 야외 1,200석 규모. 그 주변에 공원도 있고 요것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1,500석 규모가 정도 되면은 세계 유명한 공연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 수원까지 오지 않고 우리 화성에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도 지금 건립하고 있고 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평생교육문화원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테마파크 과학관도 추진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당장 다음 달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동탄 중앙도서관 준공이 되고, 화성 컨벤션 센터 동탄역 앞에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광 자원이 우리 화성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테마파크가 드디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워터파크, 쇼핑몰, 호텔, 골프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곡항 옆에 고렴상 해상공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17km 황금 해안 17km 둘레길은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 그 해안선 바다 바로 끼고 이 17km를 갖다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착공을 했고 일부는 올해 준공이 되고 일부 나머지 구간 내년 3월이면 모든 17km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서 둘레길 걷고 남해안 뭐 서해안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 화성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낙조도 보고 갯벌 바다 경치를 보면서 17km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착안했냐면은 17km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 17마일즈 드라이브 코스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그 페블비치 골프장이 있는데요. 가보셨어요? 멋지죠 거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인데 17마일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17km인데 야 좀 유사성이 있다. 그래갖고 우리 17km 이 워킹 로드가 이게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돼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룡알 화석지라든가 국가지질공원 등은 이미 다 잘 조성되어 있고 우리 갯벌 같은 자원도 잘 활용한다면은 문화 여가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하고 싶은 건 하나가 이 보타닉 가든이에요. 보타닉 가든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셨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는 어디나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정원이 갖춰져 있는 도시가 명품 도시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라든가 영국에도 파크가 있고 싱가포르도 이 보타닉 가든이 있거든요. 그거에 착안해서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화성에도 정말 세계적인 명품 정원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타닉 가든입니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에서 한 3번째 크기의 유리 온실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그 상부간 1.2km 구간, 여월공원 등을 활용해서 68만 평 규모로 동양 최대예요. 이거를 없는 땅을 사서 하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넓은 면적을. 근데 이미 LH나 아니면 기존의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정원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계절에 맞는 또 특색이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동탄 트램과 함께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보러 갔잖아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보러 가고 그러듯이 화성에 화성 보타닉 가든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한 3, 4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1년에 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뒤면은 매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지만 10년 뒤에 완성이 된다면은 정말 멋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종합돼서 우리 2040년도에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궁금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계획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2040년도 인접 도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구는 적게 잡아서 160만 명이에요. 2040 도시기본계획에 2040년도에 수원이 아마 128만 명으로 될 것 같아요. 2040년도에. 우리가 2040년도면 160만 명이 화성시에서 최소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RDP 아까 95조 1,500억이었잖아요. 200조 정도로 늘어날 것이에요. 경상남도 전체가 2040년도에 경상남도 전체는 21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수출액은 약 400억 달러 정도
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부산이 20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지금도 부산이 우리보다 적어요. 수채 규모에서는. 그러면서 사람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정말 멋진 160만의 그런 초광역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택지 개발하고 있는 것만 해도 9개 지역이에요. 9개죠. 5만 명 심한채도 50만 명이에요. 이거. 근데 5만 명 이상 여기서 지금 이 건설하고 있거든요. 9개 택지 지구가 각 어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 그 넓은 땅에 곳곳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이 정말로 이 제목 그대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미래 첨단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권이 좀 더 확장이 돼요. 우리 화성시가 2040년도 되면 저 동탄 지역, 동부 지역, 병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역, 또 봉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부 지역, 향남, 또 남양이라다 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 권역별 생활권이 좀 나눠지고 구청도 이번에 4개인데 이때는 뭐 5개,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나눠지면서 생활권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GTX-A 현재 다니고 있죠. GTX-C가 이제 병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선 전철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전철이 아니고 복선 철도거든요. 내년 말인가 이제 저 서해선 여의도까지 가는 게 저 향남에서 저거까지 전철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동안은 직장이 있는 서울을 찾아서 화성 사람들이 올라다녔어요. 앞으로는 화성에 있는 직장을 찾아서 서울에서 GTX A나 C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충청도 지역에서 홍성에서 3, 40분이면 화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러한 역으로 화성시에 있는 직장을 찾아서 서울이나 인접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원 사람들 용인이나 오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화성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아주 붐비고 있어요, 길이. 근데 이제 철도가 이 방사성에 구축이 된다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이 이제 내부 철도예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죠. 거미줄처럼 연결될 것입니다. 2040년도에 우리 화성시가 뭐 하나하나 읽기도 참 많을 정도로다 이렇게 많은 철도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30분 이동 시대 화성이 어디 가나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만들어야겠다. 철도망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40년도가 되면은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눈으로 봐도 아주 복잡하죠. 이런 도시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 모빌리티잖아요. 드론 택시가 작년에 하나인가 MOU 체결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우리 송산 그린시티까지 UAM을 타고 와서 송산에서 수도권 도시로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화성 이제 송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 시범 지구로 우리 화성시가 선정이 돼서 현재 그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750억 예산을 들여갖고 서부 지역에 구축하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화성 서부 지역에서. 이번에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페이스북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직접 택시 타봤어요. 무인 택시. 이 핸드폰으로 불렀더니 와. 그래서 거기까지 무인 택시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이동하는데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이 새치기도 해. 이 택시가 새치기 있잖아요. 새치기. 그리고 더 놀란 거는 말씀드리면 상대 이게 버스가 좁은 길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 버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무인 택시가 2대가 이게 나란히 서 있어서 이 버스가 못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택시가 자동으로 뒤로 후진을 해주더라니까요. 뒤에 있는 택시가 후진을 해주고 앞에 있는 택시가 후진해 주니까 우리가 탄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이 무인 택시가 이 발달돼 있어요.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유인 그 운전 기사가 있는 택시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화성에서 실증이 됩니다. 운행됩니다. 우리 모든 거는 아니지만은 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이 무인 자동차가 내년부터 우리 화성 서부 지역에서 운행이 될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특례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5개가 있잖아요. 전국에 5개 있고 제가 7월 1일부터 특례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특례시에 대한 이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례시는 잘 알고 계시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이 자격을 유지하면서 권한은 처음에 생길 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주기로 하고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은 오래됐지만은 작년부터 예비 특례시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뿐인 특례시지 실질적으로 역할과 권한이 거의 없는 거예요. 현재 17개 사무, 저쪽에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17개 사무가 이임되거나 뭐 우리가 특례시장이 하거나 도지사 안 거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도지사 거쳤다가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특례시장이 바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쭉 보면은 필요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뭐 그냥 귀찮은 업무들 이렇게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7개 사무. 수만 개 중에서 17개 사무만 특례시장이 해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지위가 아직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거에는 광역, 기초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역시, 기초시. 그 중간에 우리는 특례시를 넣어줘라. 새로운 형태로 광역시, 특례시, 시군구 이렇게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해줘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출할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는 이 조정교부금을 좀 몰려준다든가 아니면 징수교부금을 좀 상향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이 현재 만약에 광역시라고 하면 인천이라든가 대전이나 광주 같은 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금 도에서 걷어가는 세금의 약 1조 정도가 화성이 쓸 수 있어요. 화성시가. 근데 우리 화성시는 1조 정도 되나 1조 2천억 정도 되는지 정확한 금액, 그 정도의 금액을 도세를 걷어서 도에다가 주거든요. 그럼 도에서 거기에 맞게 수고했다. 반은 줘야 될 거, 최소한 반은. 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차라리 광역시가 됐을 때 우리가 1조가 늘어나잖아요. 1조 정도 세수가. 그럼 더 시민들이 이렇게 똑같은 공간 안에서 그러한 상황이라 특례시가 된다면 만약에 그 1조의 반 5천억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거고, 그 5개 특례시가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만 계속 도와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인구 소멸 지역과 함께 특례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특례시가 뭐 도라든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어디와 상생 협약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모든 하여튼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 특례시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법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작년부터 계속 이 법안이 많이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례시장님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 정말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시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화성시는 우리 화성시만의 시정 철학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상당히 각박하고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고 또 상하 위아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가 정조대왕의 효십이 가장 바탕인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사상을 우리 화성시민 나아가서 전 국민 나아가서 K컬처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려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해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내년부터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 효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파할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대와 같은 도시예요. 다들 염려하실 거예요. 인접 도시 시장들 뵈면은 다들 그 염려하더라고요. 모든 거 다 화성으로 자본과 산업과 인재가 다 쏠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경계도 하고 염려도 해주세요. 슈퍼스타 시티가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뭐 산업, 자본, 문화가 집중돼 갖고 승자 독식하는 도시가 전에는 저는 서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병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런 도시를 지향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뭐 건방진 소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도약하고 있는 단계 100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화성시에 아까 쭉 말씀드렸던 환경, 자본, 산업 그런 경쟁력을 정책을 우리 인접 도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구 소멸 도시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전파를 해서 동반 성장을 이끄는 정말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가 배들에게 길을 밝혀주듯이 우리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 추진해야 할 방향을 갖다가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겠다,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절대로 슈퍼스타 시티 같은 도시는 결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대 같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화성시가 네,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정신없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2주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저는 공항에서 5천 원짜리 좋은 생각 그 책을 사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심심할 때 이제 읽으면 그 달락달락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좋은데 거기서 읽은 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G 실험이에요. G. 1957년도에 이미 1957년도에 이게 판명이 난 거예요. G 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957년도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 물병에 쥐를 놓고 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물을 부어 갖고 쥐가 얼마나 버티고 생존할 수 있나 쥐 했더니 어떤 쥐는 15분 만에 생존을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쥐는 30분, 어떤 쥐는 1시간, 10시간, 20시간 길게 간 쥐가 60시간을 채고 버틴 쥐는 60시간을 버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다시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건져준 거예요. 이 쥐를. 어떤 쥐는 15분 만에 건진 쥐도 있고 어떤 쥐는 1시간, 2시간, 10시간 만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건져준 거예요. 쥐를.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을 한 거예요. 이 건진 쥐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을. 그랬더니 평균 60시간이 나온 거예요. 이 세 번째 건졌던 쥐를 했더니 15분이 아니라 평균 60시간을 버티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죽기 살기로 버티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쥐들도 아는 거예요. 쥐들도 우리가
한번 건져 줌으로써 지들도 야 내가 정말로 버티고 발버둥 치고 있다 보면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준 거죠. 그게 우리 사회 현재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살률도 증가하고 상당히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주변에서 본인이 스스로도 알려면 상당히 어렵지만은 주변에서 말 한마디 조그만의 지원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 책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이 실험한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57년도에 지들도 아는 것을 지들도 아는 것을 우리 인간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이걸 실천을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언론 대표님들께서 사회에 많이 이렇게 공헌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정말로 희망과 기대가 이게 부푼 그런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마무리 말씀으로 이걸 드렸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재미없는 이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안산하고 시흥에서 화성시로 이사 가는 분이 많다고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 당위성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저도 화성 시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오늘 강연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그 성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님의 강연하고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세류동 궁고항 정문 앞에서 살고 있는 양홍석입니다. 평소 제가 화성 시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뵐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그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새 정부 출범으로 수많은 국정 과제 중에서 특히 수원 화성, 대구 의성, 광주 무안공항 등이 국가적인 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궁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속에서 12년째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화성시는 2018년에 수원 K13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화성시의 패소로 끝났고 이 사건은 국책사업이라고 판결문에 제시되었습니다. 수원 전술항공기지 운영은 건축물 고도 제한은 수원시가 약 58.44평방킬로미터, 화성시는 약 40.3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재산권 피해는 양시가 합쳐서 약 2조 2,4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는 수원 시민이 약 18만 명, 화성시가 약 6만 명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화성시도 수원 궁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가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양 시민들 모두 함께 풀어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범중부, 정부, 수원시, 화성시, 양시의 주민들과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첫째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수원시는 화성시 송산면 화홍지구에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저의 여쭙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궁공항 문제는 2015년도에 수원에서 기부대 양형으로다가 시작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자고 하는 건지 수원 궁공항을 화성으로 옮기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화성으로. 물론 여기 수원 궁공항에 화성 지역 주민들도 좀 피해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롯이 화성으로 옮기자고 하는 거는 수원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급한 거는 이 국가에서 수원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나요? 경기 국제공항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수원 분들의 생각이고 의견이고 수원시의 사업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정말 국방을 위해서 국방 전략상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물론 반대도 하겠지만은 우리 현재 같이 우리 화성 시민들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물론 군공항이 이전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전하는데 같은 화성하고 수원하고 인접돼 있는 도에서 화성으로 그대로 옮겨라 하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이 수원이 세류동에 있는 군공항이 1950몇 년도에 지었나요? 그렇게 됐죠. 제가 80년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원 군공항이 수원시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쳤어요. 견학도 오고 우리 공항 가서 비행기도 타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근데 불과 20, 30년이 지난 현재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홍지구가 현재 거기에 아무 농가가 좀 주변에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20, 30년 뒤에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군공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과연 화성시 미래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게 반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저는 그 화홍지구하고 송산 그린시티 옆에 대송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수원에 군공항을 이전함으로써 400만 평 정도 되나요? 그 주변까지 합해서 400만 평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400만 평 정도를 활용하는 거하고 저쪽 우리 화성 서부 지역에 3천만 평 정도를 활용하는 거하고 국가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과연? 그럼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책 사업이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필요합니다. 라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득실을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해야지 지금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양 지역의 주민들 갈등만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러한 그 손에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피해 최소화가 과연 어떤 방식인가. 그래서 정말 비행 그 노선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고 그 인접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재 그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현대차 연구소가 있고 기아 자동차가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밀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반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갈등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네, 다른 분 질문하실 분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 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잡지를 만들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부지런히 다녀봤습니다. 근데 시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뱃놀이 축제도 가보고 또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것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쑥스럽습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시장님을 만난 우선 화성 특례시 105만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제가 며칠 전에 중국 단동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유는 제가 동북아 개발연구원에 그 대한민국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그게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레이 씨라고 원장님께서 화성시장님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예, 화성시하고 중국 단동시하고 자매 결연을 좀 맺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정부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로 되어 있는 거는 전에 기차로 경협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경기도의 가장 북쪽의 도시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해상으로 물류 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중국 단동과 경기도 화성시와의 자매 결연을 간곡히 원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동시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압록강 사이로 있는 도시잖아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도시. 저도 한 5번은 갔던 것 같아요. 단동시에. 우리는 위해하고 연태, 저 밑에 상해 옆에 소주에 있는 데 조그만 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단동시하고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수원대학교 이재복 교수입니다. 저는 저 병점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제가 이 화성의 역사에 태안읍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오산읍이 있었습니다. 오산읍은 결국 오산시로 승격했고 화성시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태안읍은 지금 동으로 다 쪼개져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이 화성에서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이 화성 전체에서 가장 핫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탄이 몇만 되지 않은 인구가 지금 50만에 접근되어 있고 서부에 많은 도시 지역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점의 그 중심에 있는 역사가 일개 전철역으로 그냥 가치가 하락되어 있고 수원역처럼 아니면 평택역처럼 이러한 그 새로운 구상을 해서 우리 화성이 전국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병정 개발과 지금 안녕동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고 땅도 좀 갖고 계세요? 솔직히.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비행장까지 연결되어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첫 번째 그 질문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화성이 거의 뭐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이 100만이 넘어가는 화성시에 문화적인 인플라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게 되면 인구 15만이라든가 목포 같은 경우는 30만이 안 되는데 전국에서 알고 있고 진도라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것은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100만이 넘어가는 화성시에서는 오케스트라 하나 있습니까? 뭐 미술 전시장 하나 있습니까?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한 50평도 안 되는 공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화인에 있어서 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 수원시의 모습을 다시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개발을 많이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60만, 200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문화 시설, 문화 기반 확충이라고 말씀드리고 올 11월 달에 예술의 전당이 동탄이지만 일단 1,500석 규모가 최초로 다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다행히 병점은 그나마 UNI 센터가 화성시가 2008년도에 그 건물을 준공했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도에 있다가 화성으로 왔는데 최초로 공공시설 준공한 게 병점에 지은 거예요. 그 UNI 센터. 아이스 링크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거 유일하게 병점에 아이스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점 바로 그 옆에 어린이 과학관이 이제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문화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경제적으로나 행정적 다른
규모에 비해서 취약한 것이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하나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10년 내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 화성시가 220개 도서관. 그리고 실내 체육관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11개를 짓고 있어요. 10개를 지었고 지금 하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읍면 동마다 다 하나씩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실제로 가보면 하루에 30명도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넓다 보니까 서로 뭐 잠깐 뭐 운동 한번 할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차츰차츰 문화 인프라는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병점 땅이 있으면은 꼭 갖고 계세요. 병점이 지금 병점에서 동탄 가는 1호선 연장도 병점이 중심이 될 거예요. 1호선 전철이 병점으로 와서 천안으로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동탄에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동탄까지 연결이 돼서 아마 1호선 전철도 병점에서 쓰게 되고 GTX-C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곧 결정될 것입니다. 병점에 쓰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남부 철도 저 잠실에서 시작해서 성남, 용인, 수원 거쳐서 지난 신도시를 거쳐서 병점 거쳐서 봉단까지 가는 노선이 이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강력하게 우리 4개 시장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병점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가. 그렇게 되면 여기 옛날에 1호선 병점역 정말 전철도 없을 때 그 모습하고는 탈바꿈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병점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복합환승센터라는 명칭을 아무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국토부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복합이 돼야지만 거기에 수원처럼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기반 시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 지역은 그 태안읍이죠, 옛날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까 5개 권역으로 바뀔 거라 그랬잖아요. 2040년도에 동탄 권역 하나, 이 병점 중심으로 한 권역, 봉담, 저 남양, 송산, 또 이쪽에 향남, 이렇게 바뀌는 중심지 중에 하나가 병점 지역이에요. 예? 교수님 기대를 하고 계십시오. 매년 바뀝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그럼 오늘 열강을 해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